지능이 높으면 연봉이 비례해서 높을까요? 스웨덴 정부가 59,387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연봉 7,400만 원까지는 지능이 높을수록 소득도 높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연봉이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래프가 깨집니다. 소득 상위 1%의 평균 지능 지수는 오히려 상위 2%에서 5% 구간보다 낮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1720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졌던 사람이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아이작 뉴턴입니다. 안유인력을 발견한 그 천재가 남해 회사 주식 투자로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까지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뉴턴조차 계산할 수 없었던 그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요? 그리고 부자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자, 그럼 먼저 그 스웨덴 연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연봉 7,400만 원을 기점으로 지능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무너지는 걸까요?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정 소득 수준까지는 인지 능력이 직접적으로 업무 성과에 반영됩니다. 문제를 빨리 풀고 복잡한 정보를 잘 처리하면 연봉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뀝니다. 더 이상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등장합니다. 분석 마비입니다. 영어로는 애널리시스 패러릴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로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천재입니다. 그는 미로에 들어가기 전에 드론을 띄웁니다. 위에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를 계산합니다. 모든 막다른 길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그동안 옆에 있던 평범한 사람은 그냥 들어갑니다. 막히면 돌아서고 길이 나오면 앞으로 갑니다. 벽에 부딪히고 다시 일어납니다. 1시간 뒤 누가 출구에 먼저 도착했을까요? 많은 경우 그냥 들어간 사람입니다. 천재는 여전히 입구에서 완벽한 경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생각 없이 뛰어드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완벽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불완전한 실행이 완벽한 계획을 이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체면 비용입니다. 똑똑하다는 정체성은 유지비가 비쌉니다. 명문대를 나왔으니까 그에 걸맞은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고학력자니까 그에 맞는 동네에 살아야 합니다. 자녀도 당연히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실패는 단순한 손실이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도전 자체를 막습니다. 반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원래 나는 이 정도지 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체면에 투자한 비용이 적으니까 손절하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앞서 뉴턴이 직접 증명해 줬습니다. 감정적 뇌동매매입니다. 뉴턴의 투자 기록을 보면 그는 처음에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남의 회사 주식을 사서 약 7,000파운드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판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1월에 128파운드였던 주가가 7월에 1000파운드를 찍었습니다. 8배입니다. 뉴턴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12월 주가는 124파운드로 폭락했습니다. 거의 원점이죠. 뉴턴은 2만 파운드를 잃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원입니다. 천재의 두뇌도 포모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포모,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 이 감정 앞에서 지능지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군중이 달려가면 천재도 함께 달립니다. 다만 천재는 달려가면서 왜 달려가는지 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논리적으로 보이는 감정적 결정. 이게 고지능자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뉴턴의 실패가 단순히 감정 조절 실패였을까요?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보면은 재밌는 지점이 나옵니다. 남해 회사는 그냥 사기꾼들이 만든 허황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뒤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쌓인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남해 회사에 특별한 권한을 줬거든요. 정부 부채를 인수하면 남미 무역 독점권을 준다. 주식 발행도 무제한 허용한다. 이건 국가가 공인한 투자처였습니다. 뉴턴 같은 천재가 속은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거품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시스템 전체가 미쳐 돌아갈 때는 개인의 판단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나는 똑똑하니까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없으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를 보호해야 한다. 이게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대체 부자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이들이 분석 마비에 빠지지 않고 체면 비용을 줄이고 감정적 결정을 피하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거, 내가 지금 왜 이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 관찰하는 것. 쉽게 말해서 자기 머릿속에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메타인지 습관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인드셋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십억, 수백억을 굴리는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 패턴입니다. 첫 번째, 자기 객관화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에서 발생한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지금 내 뇌가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군. 이 불안은 객관적 위험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손실 회피 본능인가 이렇게 자문합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보로 처리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 삶을 제3자 시점에서 관찰하는 것처럼요. 이게 가능해지면은 충동적 결정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무지의 자각입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 강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능력의 범위. 자기가 아는 분야와 모르는 분야의 경계를 명확히 긋는 것입니다. 버핏은 2000년대 초 IT 버블 때 기술주를 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시대에 뒤처진 노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졌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기술주가 오를지 말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기술주를 평가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뭘 아는지에 집중합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능력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은 한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버핏은 기술주를 안 산 대신 코카콜라와 아멕스에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비즈니스에만 베팅했습니다. 결과는요, IT 버블이 터져도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건재했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용기. 이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입니다. 세 번째, 남을 인정할 줄 압니다. 더 똑똑 사람, 특정 분야에 더 해박한 전문가의 뇌를 빌립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를 만든 레이 달리오는 독특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씁니다. 실적 가중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팀원의 의견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실적이 검증된 사람의 의견에 더 큰 가중치를 줍니다. 그리고 달리오 본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보다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의 판단을 빌린다. 내 무지를 인정하고 남의 지식으로 그 구멍을 메우는 거죠. 네 번째, 뼈 아픈 피드백을 돈 주고 삽니다. 레드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군사훈련 용어인데 일부러 적군 역할을 맡아 아군의 작전을 공격하는 팀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중 상당수가 이 개념을 비즈니스에 도입합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찢어발기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죠. 월스트리트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일부러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결정을 칭찬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결정을 공격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비판을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연료로 쓰는 거죠. 다섯 번째, 성공한 순간에 자기를 의심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를 아시나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프로 그리면은 초보자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걸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조금 배우면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가 되면 적당한 수준의 자신감을 유지합니다. 부자들은 이 패턴을 압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 오히려 경계합니다. 지금 내가 우매함의 봉우리에 서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정말 내 실력인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 성공에 취해서 다음 실패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막는 거죠. 여섯 번째, 시간축을 확장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을 알고 계신가요?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참으면 하나 더 준다고 합니다. 참은 아이가 나중에 더 성공했다라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런데 2018년과 2024년에 후속 연구들이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시멜로를 참는 능력은 순수한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란 환경,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에서 자랐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10년 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옵니다. 10년 뒤에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까?
복리로 생각하면 오늘 100만 원은 10년 뒤에 얼마가 될까? 연 10% 수익률로 25년을 굴리면은 1억은 10억이 넘습니다. 이런 계산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현재의 충동이 미래의 자산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숫자로 보는 거죠. 7번째, 인지, 인정, 수정 루프를 돌립니다. 하루 5분. 오늘 내린 결정 중 감정적이었던 것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감정적 결정이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해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지 적어둡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은 뇌가 패턴을 학습합니다. 비슷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 저번에 기록한 그 상황이네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충동적 행동이 끊깁니다. 인지하고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 이 단순한 루프가 수십 년 뒤 순자산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을 안다고 해서 바로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태평양보다 넓은 간극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아는 것에서 멈춥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완벽하게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는 동안 평범한 사람은 불완전하게 알면서도 실행합니다. 실패합니다. 배웁니다. 다시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똑똑한 사람을 추월합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의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화력발전소 용접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내 기차가 아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내 길이 아니라는 걸 느꼈던 겁니다. 그는 원래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접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미친 결정입니다. 고시 합격은 거의 확정적인 성공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메타인지의 정수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아니라고 느끼면 과감하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30대와 40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20대나 50대를 위한 조언은 없나요?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20대는 자산을 불리는 시기라기보다는 자산을 굴릴 스노우볼을 빚는 시기입니다. 종잣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 기술에 얽매이기보다는 내 본업의 가치를 높여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역량 형성이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내 몸값을 올리는 게 최고의 투자라는 뜻이죠. 반대로 50대 이상은 어떨까요? 이 시기는 인생이라는 투자 게임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공격적으로 수익을 쫓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잃지 않도록 방어하는 수비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만약 여기서 크게 한 번 잃으면은 그것을 만회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럼 30대와 40대는 어떨까요? 이 시기는 내 몸값이 올라가며 현금 흐름이 가장 강력해지는 동시에 아직 복리의 마법을 누릴 충분한 시간까지 남아있는 인생의 황금 축적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등으로 지출의 유혹과 압박이 가장 폭발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바로 이 30, 40 구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뼈대를 잡느냐에 따라 평생의 부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삐끗하면은 50대 이후에 수비할 자산 자체가 어차피 없어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30대와 40대의 실행 전략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0대, 이 시기의 목표는 순자산 1억 5천만 원을 만들면서 부채를 관리하는 겁니다. 3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 원 안팎입니다. 중위값은 1억 중반대고요. 1억 5천만 원은 노력하면 도달 가능한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본업에 집중하세요. 내 실력이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로 부자 되겠다라면 이제 본업을 소홀히 하는 거죠. 30대에 투자로 대박 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투자자들은 본업에서 번 돈으로 종자돈을 만들었습니다. 본업 연봉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오르면은 그게 투자 수익률 40%와 맞먹습니다. 게다가 확실합니다. 주식은 떨어질 수 있지만 내 실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세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중요한 건 나랑 맞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차트 보는 게 맞고 어떤 사람은 재무제표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보다 부동산 임장이 체질에 맞습니다. 30대는 실험의 시기입니다.
적은 돈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빚을 관리하세요. 30대는 결혼, 출산, 넷집 마련으로 빚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가능하면 고금리 신용대출부터 정리하고 주담대 이자를 낮추세요. 돈을 버는 것만큼 새는 구멍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신용대출 금리가 연 7%라고 합시다. 2천만 원 신용대출이 있으면 연간 이자만 140만 원입니다. 이걸 갚으면 매년 140만 원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 수익률로 치면 7% 확정 수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연 7% 확정 수익 나는 상품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금리 부채 상환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40대, 이 시기의 목표는 순자산 5억입니다. 순자산 5억 원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상위 30% 안에 듭니다. 숫자로 볼까요? 40세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매년 2천만 원씩 추가로 투자합니다. 연평균 8% 수익률을 올립니다. 50세가 되기 전에 5억을 돌파합니다. 물론 모든 가구가 연 2천만 원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연소득 상위 30% 구간에서는 가능한 수준입니다. 30대에 1억 5천만 원을 모았다면 더더욱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리입니다. 복리를 이해하면 투자의 본질이 보입니다. 1억 원을 연 8%로 굴리면 9년 뒤에 2억이 됩니다. 2배가 되는데 9년이 걸렸죠. 그런데 2억에서 4억이 되는 데는 또 9년입니다. 4억에서 8억 또 9년.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은 커집니다. 처음 9년에 1억 벌었고 두 번째 9년에 2억 벌었고 세 번째 9년에 4억 벌었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30대에 모은 1억 5천만 원이 40대와 50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단순히 퇴근 후 투잡을 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자본으로 바꾸는 겁니다. 엑셀을 잘 다룬다면 온라인 강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라면 여행 코스를 정리한 전자책을 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 20만 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내 노동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시스템 소득입니다. 복리의 씨앗이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40대에 무리해서 투자 비중을 높이지 마세요. 이 시기는 자녀 교육비가 폭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주식이 물려 있으면 손절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항상 여유 있게 유지하세요.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여유. 이게 복리를 누리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자아를 분리하세요. 계획 모드와 실행 모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에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뇌 스위치를 끄세요. 계획은 일요일에 세웁니다. 나머지 6일은 멍청한 로봇처럼 그냥 실행합니다. 생각하면서 실행하면은 다시 분석 마비에 빠집니다. 실행하는 동안은 생각을 차단하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2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2 모드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획하면서 실행하려고 하면 둘 다 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분리하는 겁니다. 계획은 계획 시간에만, 실행은 실행 시간에만. 이게 생산성의 핵심입니다. 2번째, 끈기보다 끊기가 중요합니다. 틀린 기림을 알았을 때 매몰 비용을 무시하고 즉각 손절하세요. 여기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가는 것. 이게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병철 회장처럼 이건 내 기차가 아니다 싶으면 내리세요.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실패를 막는 결정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시나요? 손절입니다. 잘못 산 걸 알았을 때 빨리 파는 거. 이게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직장, 잘못된 사업, 잘못된 관계. 빨리 인정하고 빨리 빠져나오세요. 3번째, 체면을 버리세요. 고학력자일수록 이건 내 레벨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걸림돌이 됩니다. 배달을 해야 하면 하세요. 영업을 해야 하면 하세요. 돈은 뻔뻔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체면은 가난한 사람의 사치입니다.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수성가 부자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력도 아니고 지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내성이었습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시도하는 능력, 창피해도 계속하는 능력. 이게 부자들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체면 차리느라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인가요? 똑똑하게 분석하면서 가만히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불완전하게 알면서도 움직이는 쪽인가요? 뉴턴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자기 감정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체 따위는 계산할 줄 몰랐지만 자기 감정은 관리할 줄 알았습니다. 2026년 지금 주식시장은 달궈져 있습니다. 코스피는 역대급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AI와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분명 건 거품일 거야. 조정 오면 그때 들어가야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물론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시작한 사람도 시장에 머물면은 결국 수익을 냅니다.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은행 이자 수준에 머뭅니다. 찰스 슈왑의 20년간의 연구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매년 최고점에 산 투자자의 20년 후 자산은 15만 달러. 투자가 무서워 현금만 들고 있던 사람의 자산은 4만 7천 달러. 3배 넘게 차이 납니다.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한 사람이 아예 안 한 사람을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긴 여정을 했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가난한지, 분석 마비와 체면 비용과 감정적 뇌동매매라는 3가지 함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메타인지 습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기 객관화, 무지의 자각, 전문가 뇌 빌리기, 뼈아픈 피드백 구매, 성공 순간의 자기 의심, 시간축 확장 시뮬레이션, 인지 인정 수정 루프, 마지막으로 나이테별 실행 전략과 3가지 행동 원칙까지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내린 결정 중 감정적이었던 게 뭐가 있었나 적어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가난할 것인가? 평범하게 부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